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국제 운송 파트 같이 보겠습니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과정으로서 해상 운송, 항공 운송, 복합 운송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것들은 당연히 이제 운송하는 운송 방식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거겠죠. 운송 수단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쵸. 해상 같은 경우는 선박일 거고요. 항공은 이제 그런 비행기, 항공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복합 운송이라는 것들, 여기 더 있겠네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육상 운송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육상 운송을 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이렇게 딱 EU라고 하는 해운을 보시면은 다 붙어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육상 운송이 더 원활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복합 운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복합 운송이라 하는 것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운송 방식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상이한 두 가지의 운송 방식을 같이 합쳐서 결합해서 하는 형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해상 운송 보겠습니다. 선박을 운송 수단으로 해서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운송이라고 써 있고요. 해상에서 하는 방식이다. 그 안에서는 여기 보시면 크게 좀 구분 지어 볼게요.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기선 운송, 용선 운송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정기선 운송이라는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운송이 되는 부분들. 저희 일상생활에서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면 저희 주변에서는 이제 어떤 버스, 그쵸, 버스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지하철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정해진 시간에서 정해진 경로대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부정기선이라 부르는 용선 운송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 수요에 따라서 운송을 하는 형태를 말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시면은 택시라고 하는 게 있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장소로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제 운송을 하는 형태라 보시면 되잖아요. 그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기선 운송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개별 물품에 대한 운송 계약이라 불러서요. 개품 운송 계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밑에 가보니까요. 특정 항로를 규칙적으로 완복해서 운송하는 형태. 그쵸.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겠죠. 특정 항로를 이제 규칙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성 이런 건 있겠습니다. 내가 이제 어디를 간다고 하게 됐을 때 이 경로대로 이걸 가지고 활용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반대로 말해 보면은 내가 정해진 경로가 아니라 다른 경로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런 부분들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절차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복 신청, 선적 지시 쭉 나오는데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 선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이제 선적 신청이라고 하는 거랑 같이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영어로 말씀드려 보면은 선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ship's space라고 보면 돼요. ship's space. 그러니까 선박 안에서의 특정 어떤 그 장소라기보다는 특정 구역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복.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선복 신청을 한다는 것은 내 물건을 선박의 특정 어떤 장소 정하는 건 아니고 내가 물건을 선적하고 싶다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 선박에다가 물건을 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적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선장이 보겠죠. 이 물건을 내가 실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이제 괜찮은 것 같으면은 물건을 실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 바로 선적 지시가 되는 거죠. shipping request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shipping request를 하고 나서 shipping order SO 이거 잘못 써 있네요. SR이 아니고 여기가 shipping request고 여기는 선적 지시라고 하는 shipping order를 하게 되면 shipping order. 어디로 그러니까 선박이 여기 있으니까 언제 와서 물건을 이제 선적을 해라 라고 하는 지시를 하게 되고요. 선적 지시를 받고 나서는 선적이 되겠죠.
선적이 되고 나서는 이렇게 선적에 대한 증빙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이 바로 본선에서 본선에 물품이 실려 있다, 수취했다라고 하는 증거, 메이트 리시프트라 불러요. MAT, 메이트가 선장이거든요. 그래서 리시프트, 선장이 제대로 받았다, 본선에서 물품을 잘 받았습니다, 메이트 리시프트라 부르는 이 본선 수취증을 가지고 이제 이게 증빙이 된다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본선 적재에 대한 증빙 서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선 적재. 자, 그 다음에 운송인은 선사하고 선사에 있을 거잖아요. 선사에서는 이거 보고 여기 나와 있는 본선 수취증에서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본선에 적재된 선화, 여기 나와 있는 MR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선적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다 보니까 지금 나에게 요구했던, 나에게 선적 요청했던 그 내용, 물품의 어떤 명세라든지 수량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랑 실제로 선적된 물품을 봤을 때, 물론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열어볼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수량의 차이가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포장 상태가 불량했다거나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비고를 안에다가, 리마크를 안에다가 기재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수량 부족, 뭐 포장 불량,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계속 들어가 있게 되면은 선화증권을 발행을 할 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들은 똑같이 표기가 되거든요. BL에 표기가 돼가지고 클린이 아니라 더티 BL. 다르게 말씀드려 보면은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발급하게 되면은 사고부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더티 BL 또는 파울 BL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아무런 표시가 없을 때는 그냥 이제 무고장, 이상이 없다라는 무고장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게 됩니다. 무고장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런 클린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클린 BL. 근데 이런 클린이라는 표시 자체가 선화증권에 이제 보통 없습니다. 기재하지 않고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은 클린 BL이라 보시면 돼요. 뭐 명확하게 클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고요. 그런 거 본 적이 없고, 그냥 아무런 표시가 없을 때는 이것은 클린 BL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BL 보면은 BL 운송 증권을 말을 하는데요. 운송 서류에 보시면은 거기 앞면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간 게 있는데, 거기 안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비고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문구가 나와 있는 게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포장이 불량하다, 아니면 수량이 부족했다, 이런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게 바로 더티 BL이고 파울 BL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사용일 제한이 있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요, 이제 적하 목록이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뭐 매니페스트라 부르게 되는데요. 적하 목록이라는 것들은 이제 예전에 썼던 표현이고, 저희가 관세법에서는 이거 조금 바꿔가지고 뭐 적재 화물 목록 이렇게 용어를 바꾸게 되긴 한 게 있기는 한데, 여전히 적하 목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익숙한, 친숙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재 화물 목록이라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 적하 목록이라고 말을 보통 쓰게 됩니다. 적하 목록이라는 것들은 뭘 말을 하는 거냐면은 적재한 화물의 목록이에요. 내가 지금 운송 수단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이 어떤 건지 그 목록을, 명세를 이렇게 기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적하 목록이라는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그 수출입을 할 때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운송 수단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입항하고 출항할 때, 입출항을 할 때 해당되는 세관에다가 그 내용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물건을 국내에 실어가지고 해외 나간다. 그러면 저희가 출항할 때 출항하는 우리나라 세관에다가, 출항 그 하는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세관에다가 저희가 출항에 관련된 적재 화물 목록, 적하 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해외에서 국내로 입항하게 됐을 때, 입항할 때는 들어오기 전에 입항하는 세관에다가, 관할하는 세관에다가 입항 보고와 더불어서 적하 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물품에 대한 감시 단속을 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나라 들어오는 물건이 있는데 그게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봤을 때 폭발물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국내 반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재한 화물의 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운송인이 작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도착 통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어라이벌 노티스고요. 도착하기 한 2, 3일 전에 미리 알려줘요. 여기 보면은 이제 물건의 그 운송 서류상의 컨사인이라 부르는 물건의 이제 수화인 또는 물품 수신인이라 부르는 받는 사람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받는 사람에게 이 물건이 며칠 뒤면 도착합니다. 입항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렇게 알림을 받은 자는 보통은 이제 직접 수입 신고를 하기보다는 관세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입항 예정이 잡혀 있으니 이에 맞춰서 저에게 그러니까 수입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보시면 화물 인도 지시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은 화물 인도를 지시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정산이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운송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운송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제 간의 운송이 되는 것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지금 그 출항할 때부터 이제 입항할 때까지 물건을 싣고 내리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되는 비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쉬운 방법 뭐 그런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면은 뭐 핸들링 차지라든지 아니면 서류 발급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부두에서의 발생된 부두 사용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거든요. 뭐 THC라 부르는 터미널 핸들링 차지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는 게 있는데 단순하게 국제 운송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출항하고 입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까지도 같이 청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죠.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정산, 다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운송인 입장에서도 그 담보라고 하는 것들을 행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정산을 마치기 전까지는 이 물건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정산을 다 하지 않게 됐을 때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물건을 이제 찾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디오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개념만 놓고 생각해 봤을 때는 마치 운송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고 화주한테 넘겨주는 형태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운송인은 창고업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물건이 들어오면 그 보관하고 있는 장소로 가서 보관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품이 들어오면은 그 물품은 창고에 보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창고라는 것들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세 창고가 일반적이죠. 보세 창고, 특허 보세 구역 안에서도 그 창고, 보관 기능하고 있는 보세 창고에 물품을 갖다 놓은 상태로 이제 보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거기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이제 반출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반출에 대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내가 이 물품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맞다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화물인도 지시서라고 부르는 이 DO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요구하거든요. 창고에서는 물건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O라고 하는 것들을 발급해 오라고 얘기를 해요. DO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물 인도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는 서류라는 거죠. 누구한테? 운송인이 제3자에게. 그 제3자라는 것들은 보통은 창고에다가 얘기하는 거겠죠. 자, 제가 허락했으니까 이제 물건을 갖고 가도 됩니다. 반출하게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정산이 완료가 안 됐을 때는 이 DO라고 하는 것들을 발급 안 해줍니다. 정산이 맞춰지게 됐을 때는 비로소 자, 이 물건 가져가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시서를 발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고 나서 물건 반출해서 이제 자기가 가져간다, 인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일련의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선정 요청을 합니다. shipping request라고 하죠. 내가 지금 물건을 시켰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 받았던 선장이 이제 물건을 실으러 와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내리게 돼요. 그게 바로 shipping order, 선적 지시를 내리게 되면 지시를 받은 자가 이제 물건을 가져가서 선적을 하겠죠. 선적이 되고 나서는 선적에 대한 증빙 서류를 발급해 주는데 이게 바로 본선 수취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장이 본선에 적재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해 주면 그걸 가지고 운송인이 이제 BL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급하게 돼요. BL을 발급하고 나서는 이제 출항이 되겠죠. 출항하기 전에는 적하 목록이라 부르는 것을 출항할 때 제출해서 작성해 제출하고 들어올 때도 입항할 때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물건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됐을 때는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그 물건을 받는 사람이 물건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정산을 마치고 나서 DO라고 하는 것들을 발급받아야 되고요. DO를 발급받고 나서부터는 물품을 반출해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있었죠? 들어오기 전에 도착 통지. 뭐 며칠 안으로 도착을 합니다라는 통지를 받는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 선화증권이 있어요.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선사가 개설하는, 발급하는 운송 서류를 말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선화증권은 쉽게 말씀드려보면은 이제 증권이거든요. 증권. 이 증권이라는 것들은 권리증권을 말을 해요. 즉, 이 서류만 있으면, 이 서류가 있으면은 실제로 물건을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르게 선화증권의 어떤 그런 기능이라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기능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거예요. 운송계약에 대한 체결 증거입니다. 사실은 운송계약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계약서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계약서에 대한 증빙서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권리증권. 이 증권을 발행하면 이 자체가 보면 뒷면이 있어요, 뒷면. 앞면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뒷면에 보게 되면은 그 계약서의 내용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런 약관 같은 거, 약관을 보면서 이것이 계약서로 대신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화물 수취 증거죠. 운송인이 물건 잘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화물 수취증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권리증권입니다. 얘는 선화증권만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기능이에요. 그렇죠. 권리증권이라는 것들은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고 담고 있는 서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화증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원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약에 내가 잃어버렸다, 분실했다, 아니면 훼손됐다, 그러면은 물품을 찾아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다시 이제 운송인한테 얘기를 해서 새로 발급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아무래도 이 권리증권만 갖고 있어도 물건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쉽지만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비용도 많이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선화증권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 보이시죠? 자, 볼게요. 자, 선사라고 하는 것도 선박에서 말하는 것이고, 자, 원래는 이 포워더라고 하는 사람이 빠지면 돼요. 원래는 여기 나와 있는 화주, 보통은 송화인, 물건을 보낸 사람하고 여기 선사하고 둘 간의 그런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운송하면 되는데, 사실 화주가, 여기 화주가 직접적으로 선사와 운송계약 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거 대신해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주선을 하게 되는 어떤 그 주선업자를 두고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화물 운송 주선업자라 부르고요. 여기 보시면 프레이트 포워더, 줄여서 그냥 포워더라 부르는 게 많습니다. 화물 운송 주선업자. 실제로 운송하는 사람은 아니고, 운송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여기 있는 주선해서, 그러니까 운송계약을 여기 주선해주면, 그러니까 화주는 포워더한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이 포워더가 이제 선사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간에서 운송을 진행하게 되는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초에 발행됐던 BL을 저희가 마스터 BL 이렇게 표현을 쓰고, 이걸 가지고 다시 추가로 발행된 그런 선화증권을 하우스 BL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당연한 거겠지만 BL이라는 것들은 이제 선화증권이잖아요. 그 선사가 여기 있는 포워더를 컨사이니로 해가지고 발행을 하는데, 이 포워더는 화주가, 예를 들면은 화주가 A, B, C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 화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한 화주가 어떤 그 운송하는 거 보게 되면은 다량의 물건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물품을 소량으로 운송하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컨테이너를 가지고 운송을 할 건데요. 이 안에 컨테이너 하나에 특정 화주의 물건을 다 담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부족해서 A, B, C 그 화주 3개를 포장을 했더니 이래야 하나가 이제 완성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제 포워더가 없을 때는 이 A라고 하는 화주는 그냥 컨테이너 하나에 꽉 채우지 못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다 있고 쓰고 여기 공간 다 비어 있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기 중간에 있는 포워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물건, B 물건, C 물건을
계산해 보니까 컨테이너 하나에 다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운송비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선사에게는 내가 지금 물건 하나로 보내게 되지만 이 물건 이거에 대해서는 각각의 ABC가 있는 거고 ABC에 대해서는 이 포워더가 하우스 BL을 개별적으로 발급을 하는 거죠. 즉 마스터 BL 하나에 하우스 BL이 3가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화주가 이제 하나밖에 없으면은 보통은 포워더 끼지 않고 바로 선사와 하주랑 이제 거래하는 게 많을 건데 둘 이상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하우스 BL이 2개 이상 발행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우스 BL이 각각의 화주의 물건을 여기 중간에서 같이 혼재한 거에 대한 증빙 서류가 될 수 있다. 혼재해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혼재. 이거를 이제 적입하고 적출하는 걸로 말씀드려 봤을 때 컨테이너 안에 물건 넣는 거 있잖아요. 여러 화주의 물건들을 이렇게 혼합해서 적재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적입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저희가 배닝이라고 말했어요. 배닝. 그리고 적출은 디배닝입니다. 디배닝, 배닝 이렇게 표현을 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용선 운송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냐면은 앞에 보셨던 전기 용선과 다르게 이제 부전기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전기선. 전기선의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부전기선 같은 경우는 부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이지 않은 거죠. 비정기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형태의 것을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수요에 따라서 이제 요청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전기 운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품 운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개별 물품에 대해서 운송하는 게 있었는데 부정기선 운송 같은 경우는 용선 운송이라 하는 것을 이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선이잖아요. 용선. 빌린다. 배를 빌려가지고 운송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 정확히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게 선박을 빌린다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빠르긴 하지만 선박 전체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특정 공간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복이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스페이스, 특정 영역, 공간. 송화인이 선사나 선주로부터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저희가 용선 운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선 계약의 종류를 보시면은 일부 용선하고 전부 용선 계약이 있어요. 일부 용선, 전부 용선. 여기 보시면 영어로 partial whole 써 있네요. 전체 중에 일부, 전체를 빌리는 거. 여기 써 있죠. 일부만 빌리는 거 하고 전체를 빌리는 거. 자, 그 안에 이제 전부 용선 계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용선 계약의 종류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자, 기간 용선 계약이고 나용선 계약, 항해 용선 계약이 있어요. 자,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으로 빌린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배를 빌리는 것을 기간 용선 계약이라 부르게 되고 다른 말로는 정기 용선 계약이라고 말을 쓰기도 해요. 자,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배를 빌리기로 선주와 체결하는 계약. 선주는 선박의 주인을 말합니다. 네, 선박의 주인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당사자가 선주하고 용선자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선주라고 하는 것은 선박의 주인, 즉 배를 소유한 사람을 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용선자라 하는 사람들은 배를 빌리는 사람, 그렇죠? 선주로부터 배를 빌리는 사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배를 빌려요. 일정 기간 동안 배를 빌리기로 하게 됐을 때 그거를 이제 기간 용선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일상생활을 갖고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주변에서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어디 뭐가 있을까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새내기 배운타라고 해가지고 세터라 부르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단체로 어디를 간다고 하게 됐을 때 보통은 버스를 대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통편을 대절을 하게 되고, 결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지방에 있는 결혼식 가게 됐을 때 보통은 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한 번에 이동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많죠. 그때 일정한 기간별로 또는 일정한 시간별로 이걸 빌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시간 단위로 빌리기는 어려울 거고요. 보통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이렇게 빌리겠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그 차를 빌리잖아요. 그런 형태를 그냥 정기 용선 또는 기간 용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용선 계약입니다. 나용선은 이제 저희가 나체할 때, 그렇죠. 나체할 때 그걸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벗긴 것이 아니고 나용선 계약은 그 안에 원래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뭐 선장도 필요하고 선원도 필요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구비된 상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다 빠져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다 지금 그거를 제외하고 배만 통째로 빌려오는 형태를 나용선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언제 활용이 되는 거냐면은 배를 빌리는 사람이 단순히 그냥 이걸 가지고 운송 요청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배를 빌려와서 자신의 어떤 주도하에 운송을 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운송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송인이 내가 지금 배만 갖고 있지 않을 뿐이고 다른 제3자한테 배를 빌려와서 나의 어떤 주도하에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나의 명의로 운송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싹 다 바꾸는 거죠. 싹 다 거기 있는 거 채워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만 빌려와서 그 안에 어떤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채워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선박만 빌려와서 선장 등의 임명과 해임, 그렇죠. 선장 선원 이렇게 고용할 것이고 해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휘도 내리고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을 나용선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해용선 계약이 있는데요. 항해용선이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항해, 보야지죠, 보야지, 항해. 그래서 이제 일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주세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저희가 항해용선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변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택시를 탔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택시. 저희가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지시를 내리긴 하지만, 그쵸? 그 안에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차를 이렇게 빌린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일종의 그냥 운송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항해용선 계약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해용선 계약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장소까지 운송을 의뢰하게 됐을 때 내 물건을 거기 선박에 실어서 어디까지 운송 좀 해주세요라는 형태가 바로 항해용선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정 항해 구간을 정해서 선박을 대여 또는 차용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 물건을 실어서 어디까지 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형태를 항해용선 계약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들이 이해가 가실까요? 기간용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간을 단위로 해서 이렇게 특정 기간 동안에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배를 빌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쉽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저희 주변에서는 이제 버스 대절하는 것들, 버스 빌려서 뭔가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가 기간용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에 그냥 버스가 아니라 배 자체만 통째로 하나 빌려와가지고 거기 안에 나머지 내용들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들, 이것은 나용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해용선이라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그런 운송 요청을 하는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박기간이 나와 있어요. 정박기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박기간. 이 정박이라 하는 것들은 저희가 다르게 표현을 써보면은 정차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죠. 저희가 이제 주차 말고 정차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그 차가 잠깐 동안 이렇게 멈춰 있는 거잖아요. 대기하고 있는 상태. 정박이라 하는 것들도 이제 그런 선박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머물러 있는 기간 써 있겠죠. 화주가 계약화물을 용선한 선박에 적재 또는 양육하기 위해서 적재와 양육을 합쳤을 때 저희가 하역이라고 말을 쓰고 있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선박을 선적항 또는 양육항에 있게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선박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나가거나 들어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저희가 물건이 나가려고 한다면은 물건은 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물건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게 됐을 때는 입항을 하게 됐을 때 그 물건을 내리는, 양육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박에 지금 물건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박이 일정한 그 항구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박기간이라는 것들은 내가 이것을 적재하기 위해서 또는 양육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리 합의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하는 방식은
언제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보셨던 그 개념, 종류 중에서도 항해 용선 계약일 때가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간 용선 계약이 어차피 기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거기서 얼만큼 정박을 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그 기간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고 뭐 이런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해 용선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해만 요청을 한 거잖아요. 내가 기간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을 요청한 것이었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 운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기간이 있다고 쳤을 때 그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건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박기간이라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선박이 이제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말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정박이라 하는 것들이 오래돼 버리면은 아무래도 이 배 때문에 다른 배들이 못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엄격하게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병목 현상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입항하는 장소, 출항하는 장소를 보시면은 되게 그게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넓지가 않아가지고 특정 어떤 선박이 이렇게 딱 막고 있으면은 뭐 그게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다른 배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배가 빠져줘야, 빨리 나가줘야 다른 배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박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 정박기간이라는 것들은 이제 합의하기 나름인 거죠. 합의를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선주, 그러니까 용선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선주하고 용선자가 둘 간에 이제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정박기간을 언제까지로 합시다. 뭐 며칠로 합시다라고 정해질 거예요. 예를 들면 특정 항구에서는 한 3일 정도로 합시다. 3일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한 5일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해진 기간이 있을 텐데 정해진 기간을 가지고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정박기간보다도 제가 두 개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발생된 날짜가 정박기간보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늦어진 거죠. 지연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이 경우에 이제 부과되는 것이 뭐냐면은 위에 나와 있는 이제 채선료. 그 다음에 실제 발생일보다도 오히려 더 빨리 끝났다. 그러니까 정박기간보다도 더 빨리 끝났다고 하게 됐을 때는 조출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론에 나와 있는 거하고 실제로 많이 접하는 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채선료랑 조출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쓰기보다 영어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가 엄청 강점이 있는 건 아닌데 디머리지라고 하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뭐 디스패치, 머니라고 쓸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디머리지 같은 경우에는 디스패치라기보다는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 이거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디텐션.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디머리지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화물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전기선 방식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항해 용선에서의 항해 용선이란 표기보다는 전기선, 그러니까 계품 운송 하고 항해 용선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품 운송 안에서도 저희가 그거겠죠. 컨테이너 화물. 자, 이때 말하는 디머리지를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디머리지는 지금 지연이 발생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터미널에 가서 보면은 그 프리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리타임.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원래는 물건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은 어떤 지정된 특정 장소에 들어가 있으면 보관료가 나올 건데, 근데 이제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그 장치 보관료를 부과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프리타임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런 장소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7일에서 한 10일 정도를 보통 프리타임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만약에 반출이 안 됐다 그랬을 때는 하루 단위당 돈을 부과하는 게 있어요. 어떤 그 금액을 부과하는 게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프리타임을 줄 테니까 이제 자유롭게 활용하라는 거라기보다도, 여기를 일정 기간 안에 물건을 반출하지 않으면은 계속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금전적인 제재를 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물건을 빼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가지고 일정 기간까지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 남아있게 됐을 때는 하루 단위당 이제 어떤 금액을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머리지 하는 것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지연료죠, 지연료. 경과료, 그러니까 반입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됐을 때 부과되는 그런 금액이다. 항해인 5선 같은 경우는 이거죠. 최선료, 정박기간. 여기는 지금 아까 말했던 항구에서의 정박기간 말을 하는 거고, 위에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의 이제 특정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텐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는데요. 개품 운송이라고 하는 거랑 항해 용소 나눠 봤을 때, 개품 운송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반납 지연료거든요. 컨테이너는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물건 실려가지고 지금 들어왔던 것을 다 물건을 꺼내게 됐을 때는, 적출하게 됐을 때는 그 빈 컨테이너를 다시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또 다른 운송에 사용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 반납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반출된 날부터 5일 안으로 보통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정 기간 안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게 됐을 때, 반납이 늦어졌을 때 발생하는 이거는 경과 지연료죠. 경과 밑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말고 이게 바로 현료가 아니라, 이거 날아갔어요. 어떻게 하죠? 아하, 날아갔네요. 아무튼 밑에 썼던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체박 손해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체박 손해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만화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비디오 가게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비디오 DVD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그런 뭔가를 빌려가잖아요. 대여에 가게 됐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 다음 날이면 다음 날 일정 기간까지만 이걸 반납하게 되어 있었는데, 반납을 하지 않게 되면, 늦어지게 되면 그 날짜만큼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부과하는 게 있었거든요. 금액을 부과하는 게 있었는데, 근데 그 금액이라 하는 것들이 이제 일정 기간까지는 이제 하루당 얼마나씩 붙게 되는데요. 그게 계속해서 이제 기간이 지나게 됐을 때, 예를 들면은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반납을 안 하고 있다. 그때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그냥 손해배상을 하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렇죠? 내가 경과했던 날짜대로 이렇게 하루당 금액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그때는 이걸 가지고 하루당 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에게 발생했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때를 저희가 체박 손해금, 여기 그 정박기간에서 계속 머무르는 기간이 되게 길어져가지고 이게 일정 기간, 사전에 저희가 합의했던 날짜보다 훨씬 더 많이 가게 됐을 때는, 그때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디텐션 차지라고 말을 쓰고 있고요. 한글 표현으로는 체박 손해금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조출료라고 하는 게 있죠. 조출료 같은 경우는 정박기간보다도 이제 작업이 빨리 끝나게 돼서 이제 그 정해진 날짜보다도 더 빨리 이제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반대로 일종의 경력금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요. 이것을 다시 돌려주는 일종의 환급이 되는 거겠죠. 돌려주는 그런 금액을 말합니다. 반대로 여기서 보시면은 선주가 화주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일종의 페이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돌려준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내용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